옛말에 머리가 지나치게 큰 여성치고 시집살이를 고분고분하게 잘하는 여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태우입니다. 오늘 방송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말년에 부자로 사는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평생 3번 바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얼굴, 즉 하늘이 준 얼굴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바뀌는 20대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얼굴은 자신의 노력으로 바뀌는 40대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비록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자기의 피나는 노력으로 말년에 부자로 사는 사람의 그 관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말년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둥글고 풍만합니다.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모든 뼈의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거두, 즉 큰 머리란 것은 그 나라의 최고의 직책을 수행하는 수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한자로 수상은요, 머리가 큰 사람을 말하며 이를 우두머리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수상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조종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 조정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확실히 컸다고 합니다. 관상서인 마의사법에서는 호랑이 머리와 같이 넓고 크면 봉후지상이라고 해서 높은 벼슬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크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머리가 작아도 둥글고 반듯하며 꺼진 곳이 없이 반듯하면 오히려 크고 납작한 머리보다는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조건일 경우 기왕이면 머리가 큰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머리가 발달한 사람은요, 지각력과 관찰력이 좋아서 이보다 못한 사람보다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또한 관상서인 유장상법에서는 머리는 모든 양의 으뜸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높으면 하늘과 짝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머리는 둥글고 풍만하고 바른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둥글고 풍만하고 바르다면 말년에 반드시 부귀하고 복이 있으며 장수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또한 관상서에 의하면 남성의 머리는 지나치게 큰 가분수보다는 조금 큰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나 대기업의 총수들의 머리를 자세히 보면요, 대부분 큼직큼직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머리는요, 눈에 띄게 지나치게 크면 본인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옛말에 머리가 지나치게 큰 여성치고 시집살이를 고분고분하게 잘하는 여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남편이나 손 윗사람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머리가 큰 여성이 사회 진출이 더 활발하고 더 많은 역할을 하므로 그 의미를 좀 더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성의 머리가 너무 지나치게 작아도 귀품, 즉 귀한 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관상서에는 소두상, 즉 머리가 작은 여성은
소실의 관상이라 해서 정실의 부인으로 삼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머리는 남녀 불문하고 자기 몸에 잘 맞고 균형을 이룰 때 좋은 머리 모양으로 봅니다. 옛날에는 고관 대작치고 머리가 삐뚤어지거나 울퉁불퉁한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큰 일을 하는 대장부치고 머리가 작은 소두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머리는요, 마치 축구공과 같이 굴곡이 없이 둥글며 야무진 꼴의 두상이면 재물과 명예는 물론 무병장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는요, 앞장구가 있고 뒷장구가 있습니다. 앞장구는 짐승에 간을 엎어놓은 듯 약간 도톰하면 항상 행운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뒷장구의 머리뼈는 어느 부분이든지 튀어나와 있으면 관상학적으로 좋다고 했습니다. 뒤통수의 위쪽이 발달한 사람은 자기 의지가 강해 한번 결심하면 백전불굴의 추진력이 있어서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뒤통수의 아래쪽이 발달한 사람은요, 애정 감각이 있어서 말년에 반드시 부자로 편안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둘째, 눈은요, 맑고 빛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관해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눈빛입니다. 눈에 빛이 나기에 눈을 빛나는 해와 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눈은요, 관상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옛날 속담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했습니다. 관상에서 눈을 중시하는 이유는요, 눈이 마음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관상서인 마이상법에서는요, 낮에는 사람의 정신이 눈에 머물고 밤에는 그 사람의 심장에 머문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상을 볼 때는 눈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을 보는 방법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의 모양과 움직임 그리고 눈동자와 눈빛을 같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눈의 모양을 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눈빛을 보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빛을 제대로 잘 보려면요, 자세히 눈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관상서에는 눈빛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을 볼 때는요, 흑백이 분명하여 맑게 보여야 좋다고 했습니다. 눈이 흐릿하고 탁하면 비록 그 사람의 골격의 모양이 좋더라도 좋은 관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눈동자는 점칠지안이라고 해서요, 눈동자가 오칠을 한 것처럼 검고 빛나는 눈을 아주 좋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동자의 검은색은요, 오행에서 물, 즉 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눈동자의 색이 검을수록 수의 기운이 농축되어서 건강하게 잘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흰자의 흰색은 휘고 맑은 색이 나야 합니다. 따라서 눈의 흰자위가 누렇게 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적관동이라고 해서 눈에 붉은 실핏줄이 눈동자를 관통한 눈 또한 좋지 않은 그런 눈을 봅니다. 우리 얼굴 오간 중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눈을 볼 때는 눈의 움직임까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은요, 안정된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사심이 없으면요, 눈동자는 절대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을 자주 두리번거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곁눈질을 보는 것도 또한
좋지 않습니다. 옆을 볼 때는요, 눈과 고개가 자연스럽게 같이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노려보듯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도 또한 좋지 않습니다. 눈을 치켜뜨고 보는 것도 좋지 않으며 눈을 아래로 깔면서 보는 것도 또한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즉 얼굴은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이력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이력서에 어떤 기록을 남길지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얼굴이 삶의 이력서라면 마음은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표지판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